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도덕의 개보학 서문 포함하여 11번째 강좌입니다. 벌써 서문 빼고 서문이 4개니까 7번째 강좌인데, 오늘은 그 전 시간에 했던 구절, 그죠? 구절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절을 다 끝낼 것 같진 않고요. 10절은 상당히 깁니다. 10절은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오늘 9절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독의 진행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제 마지막 부분에 꼭 끊어진 부분부터 다시 시작. 니체가 서구 문화의 어떤 그러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써서 이 문화를 유럽의 몸으로 보고, 이 펠기프퉁, 독을 탄다라고 하는 이 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예수의 어떤 새로운 사랑, 그죠? 근데 이 사랑은 바로 그 유대교의 어떤 나무줄기에서 나온 어떤 수강과 같은, 접붙임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문화의 몸 속으로 기독교가 이 예수의 독을 탔다라는 거야. 참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변형되어서 한국교회로 넘어오면서 성직자들이 특히 개신교에서 이것을 사랑을 빼버리고, 그죠? 니체도 보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빼버리고, 말은 사랑인데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 이래 되면서 격이 약간 좀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 이건 예도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류의 전체 몸을 통하여 이 독의 진행이 저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며, 이 독의 속도와 어떤 보조는 심지어 이제부터 점점 더 느려지고, 점점 더 섬세해지고, 점점 더 들려질 수 없고, 점점 더 신중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게 이 독이, 이 속도가, 그죠? 좀 빨라졌다가, 그 전도야, 전도.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뭐야? 예수라고 하는 그 나사렛 청년을 통하여 시작된 문화에, 서구 문화에, 유럽 문화에 독을 탔는데, 이 속도가, 이런 걸 잘 들어야 돼. 이런 게 어려워요. 그냥 글만 읽으면, 책을 10,000번 읽으면 뭐 하냐고. 니체의 이 깊은 의미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을 탔는데 그 속도가 조용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으로 세련되고 섬세해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신중해졌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제? 자, 그런데 만핫 야짜이트 사람들은 시간을 갖고 있다. 이제 시간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니체의 시대 19세기에는 뭔가 이 속도가 중단됐다라는 느낌도 있고, 우리에겐 그래서 시간을 벌었다, 이런 뜻도 돼요. 그게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몰라. 계속 나갑니다. Kommt der Kirche in dieser Absicht heute noch einen notwendige Aufgabe,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자, 이러한 의도에서 보면 오늘날도 여전히 필연적인 과제 혹은 현존에 대한 권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일까?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는 의역하면은 필연적 과제를 갖고 있으며, 또한 현존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일까?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오들 또는 퀸터만 이어를 엔트라텐,
엔트라테는 없이 지내다. 영어의 do without입니다. 그런데 이 엔트라테는 언제나 이격을 받아. 그래서 이어를. 근데 이 이어를은 여성 이격, 명사를 받는 대명사로서 교회를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또는 사람들은 교회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의문문으로서. 아, 교회 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라틴어를 쓰고 있어, 지금. 뭔 라틴어인가 하면 quae ritual입니다. 투얼이 붙으면 수동태가 돼요. 그러니까 quae로라고 하는 동사가 원형이야.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수동형 quae로 문제를 제기하다에 수동태의 현재 단수 수동태라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된다야, 그죠? 그러니까 quae ritual. 그러니까 교회 없이도 사람들은 지낼 수 있을까?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라틴어랑 또 붙여서 해석해야 된다고. 참 특이하게 문장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저 진행의 가속도를 붙이기보다는 차라리 저 진행을 억제하고 저 진행을 방해하고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니체는 뭐야? 교회가 오히려 저 독이 유럽으로 퍼지는 거를 가속도를 붙이기는커녕 교회가 오히려 이 독이 퍼지는 것을 방해하고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탁월한 계속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교회의 유용성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저 독이 펴지지 않도록 자기들이 억제해주고 옆차기를 통하여 교회가 저 독을 오히려 섬기고 숭배한다고 말은 하면서 저 독이 퍼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더럽혀서 그 독이 유럽 지성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게 방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똑바로 못해서 저 독이 이제는 퍼지는 게 멈췄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참 벌써 그리스도 나사렛 청년과 니체가 나사렛 청년과 교회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갈게요. 그래서 교회가 저 독을 퍼뜨리는 거를 지네들이 옆차기를 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저 독을 퍼지는 거를 억제해 주니 얼마나 유용하겠느냐는 거야. 교회의 오늘날 서구, 특히 19세기의 계몽주의에 무르익은 영향이 끊임없는 문화 속으로 들어오면서 무신론이 나오고, 그죠?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없어지게 되면서 니체가 그것으로부터 데카당스의 어떤 그러한 문화의 퇴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날의 한국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유용성은 바로 이런 거, 그 진행을, 독이 퍼지는 진행을 억제해 주는 거. 아우, 감사하다. 이러면서 얼마나 신랄한 비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글을 써도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계속 할게요. Sicherlich ist sie nach gerade etwas Gräfliches und Bäuerliches. 확실히 교회는
점차적으로 거칠고 조야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조야하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농부라는데, 여러분 이런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조야한 것이 되었는가 하면 농부들과 같이 거칠고 문화적으로 세련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농부들이 들으면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원학적으로 그렇게 발달했어요. 그게 보이리슈는 농부라는 어원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뭔가 문화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그래플리히 아주 거칠고 조야한 어떤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세련된 장식을 하지 않는 모든 언어는 양가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뒤에 게 중요해요. 짤트런 인텔리겐체, 뭐죠? 보다 부드러운 지성. 이건 뭐겠어? 보다 더 세련된 지성. 이런 지성에 대하여 교회가 맞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지성. 이건 계몽주의를 통하여 엄청나게 발달된 유럽인의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가 벌써 의심을 받는 니체에 의하여 그런 엄청난 높은 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성. 그 다음에 본래적으로 현대적인 취향, 그 시대의 모던한 취향, 세련된, 그래서 계몽주의를 겪고 프랑스의 계몽주의와 독일의 낭만주의가 무르익어서, 그죠? 이미 이 지성,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칼 막스가 나타났던 시대. 여러분, 이런 거, 이러한 것에 저항하는, 이런 지성과 이러한 현대적 취향에 저항하는 그러한 거칠고 조야한 어떤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던한 인텔리겐츠에는 안 맞는 그런 지성, 그런 지성을 거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조야하고 또는 세련되지 못한 거친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시대에 뒤떨어진 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1차 자료를 읽고 니체를 까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니체가 뭐 신을 죽었다, 뭐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게 결코 아니에요.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어도 약간 스스로를 세련화 시켜야 되는 건 아닐까? 야, 독일어를 읽어드릴게. 졸테 지지히 좀 민데스트 니트 에트바스 라피니렌.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세련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참 엄청난 게 나와요. 교회는 오늘날 그것이 유혹하여 길을 잘못 이끌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사람들을 소외시킨다. 여러분, 이 엄청난, 여기서 칼 막스의 어떤 그런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어. 페얼피는 그냥 단지 유혹하는 게 아니라 엔트프렘덴 한다라는 유혹하는 게 아니라 소외시킨다라는 거야. 사람들을 부르주아 계급을 옹호하고 있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사회의 안정제로서 역할을 했지만 예수는 결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중 누가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 누가 자유정신이 될 것인가?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니체를 그냥 표면적으로 읽었다 그러고, 아이고, 이 뭔 말이에요, 이게? 이 쉬운 말 아니야.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 누가 자유정신이 될 것인가? 이 뭐예요?
교회가 없으면 자유정신, 계몽주의 이런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야.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근대로 들어오면서 가장 철퇴를 맞은 게 뭐야? 하느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한 이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 과학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게 이거예요. 두 번째 철퇴는 뭐야? 두 번째 철퇴는 과학에 의하여 얻어터진 게 뭐야? 교회는 언제나 이 과학적 사고에 대항하여 압제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죽이고 과학자들의 그런 견해들을 무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19세기로 들어오면서 문제는 뭐였어? 가장 중요한 과학에서의 두 번째 화두가 뭐였냐고. 그게 바로 생물학에서 나타난 다윈의 진화론을 못 받아들이고, 그죠? 그걸 못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도 마귀의 이론으로 또 그렇게 해갖고 이단으로 파문하고, 이 점에서 개신교와 구교는 구분이 안 돼요.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테이야르 샤르댕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과학신학자가 나타나서 지네들을 위하여 창조적 진화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세계 안에는 창조는 처음에 한 번에 일어났고 그 뒤로는 진화적 발생이 이 세계의 다양한 생물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들. 그래서 어떤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적론을 또 이야기하고. 근데 뭐 철학자들은 이런 것도 안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도 구시대적인 거야, 오늘날은. 그래, 어쨌든 그 시대에 이런 자들이 뒤에 왜 나타났겠냐 말이야. 그런데 그런 테이야르 샤르댕도 이단으로 파문시키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했던 짓이 이런 거라고요, 근대에서. 그 얘기를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없다 그러면 자유정신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러한 계몽주의를 통하여 나타난 프라이가이스트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줄치고 들어야 돼요. Die Kirche widersteht uns nicht ihr Gift. Von der Kirche abgesehen lieben auch wir das Gift.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비덜슈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뭐의 삼격을 받아서 저항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가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삼격의 인격을 받아서 항상 사람이 와야 돼.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교회지 교회의 독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뭔 말이야? 우리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자유정신들에게, 우리 깨어난 유럽의 지성을 갖고 있는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모든 지성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 교회지 교회의 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의역하면 교회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상한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뉘앙스. 그래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옳은 말을 하고 앉아있는데, 그걸 무시한다고 시대가 자기들 말을 따라가나요? 점점 구시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개토화돼 갖고. 그래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하는 진리,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하는 그러한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개토화된, 지네들끼리 통용되는 그러한 기호로 변질됐다라는.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 우스워요, 그렇게.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시대에
이런 도전과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고 거기에 대하여 답을 내리는 신학자들이 필요한 거야.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이 모든 신학자들의 견해조차도 구시대적 유물로 간주되는 그런 시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니체를 신학자들은 반기독교적이지만은 정말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준 최고의 철학자로 뽑는 이유가 뭐겠어? 자기들이 신에 대한 개념까지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받아들여서 넘어서는 쪽으로 가고 있죠. 에바르트 융엘, 몰트만, 여러분 참 이런 거 칼 바르트도 뭐 동일한 거지 뭐. 니체가 오늘날은 선두에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 미로슬라프 볼프의 여러분 아시죠? 번역된 책. 거기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철학자가 니체입니다, 여러분. 배제와 포용이라는 그것도 몰트만의 제자답게 그죠? 제3세계의 어떤 이 세계에서 그 뭐야? 배제된 자들, 이 세계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이 세계의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배제된 자들, 이런 자들의 권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신학자예요, 여러분. 배제와 포용이 또 있어야 되는 거야.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교회를 제외하면 우리 역시도 이 독을 사랑한다, 여러분. 정말 이거 여기에 대한 코멘타리를 예도가 단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뒤에 글이 나와 있는데, 오볼백이라든지 니체가 바젤 대학에서 친구로 삼았던 브루크하르트나 오볼백은 신학자였어요, 여러분. 문화신학자. 이해가 되죠?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니체가 미쳐갖고 아리아드네랑 예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착각하는 거야. 지가 아리아드네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예수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러한 애정을 갖고 있잖아, 그죠? 니체가, 여러분. 이거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영향도 있어요. 이런 강좌를 어디서 듣겠어요? 어디서? 그렇게 계보학이 연결되는데, 이런 걸 잘해야 돼. 나의 말에 대하여 자유정신이 에필로그, 그가 풍성하게 자기 스스로를 드러냈던 정직한 동물, 더욱이 민주주의자.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잘 따라와야 돼. 자기 스스로를 충분히 무심결에 풍성하게 드러냈던 정직한 동물이자 위벌디스, 게다가 아이네스 데모크라텐, 민주주의자였던 어떤 자유정신이 나의 말에 덧붙였던 에필로그다. 이해가 되죠? 에필로그가 뭔지 아시죠? 선이 아니라 결혼을 이야기하겠죠? 마지막에 붙임.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를 도외시한다면 교회의 독을 사랑한다잖아, 여러분. 그 니체, 예수의 예수. 예수가 이 독을 비유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게 교회가 아니고 독을 우리가 사랑한다잖아. 우리 계몽주의자들, 우리 깨어난 자들, 우리 자유정신들, 우리는 결코 교회를 제외하면 이 독을 사랑한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야, 예수가, 여러분. 교회가 떡칠해 놓은 그러한 것을 배제한다면 너무나 맨슐리한 거예요.
이 독특한 양가 감정이 있어요. 그게 암비발렌트가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니체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는 누구야? 자유정신. 자기 자신의 말에 덧붙여서 이런 에필로그를 다룬 이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계속 나갈게요. 참 독특한 사람이죠, 그죠? 자, 이 에필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면 사람들은 시간을 갖고 있다. 여기서부터 교회를 도외시한다면 우리 역시도 독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던 이 자유정신, 이 사람들, 이게 바로 자유정신이 했던 말이었어. 니체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건 바로 나의 말에 대하여 정직한 동물이자 민주주의자였던 어떤 자유정신이 덧붙였던 에필로그인데,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그때까지는 귀를 기울이다가도 그것을 내가 침묵하는 것을 내가 말을 하다가 니체가 말을 하다가 침묵하는 것을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던 사람이야. 니체는 이런 말에 대해서 침묵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니체는. 자, 그리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냄니히 보다 상세하게 말해서, 혹은 왜냐하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시점에 이 위치에서 이 장소에서 이 시점에서 침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 어렵죠, 여러분. 이 쉬워요, 이게. 그럼 니체는 뭐야? 이 자유정신의 말을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했다라는 거죠. 단지 침묵했다. 이 침묵에는 비웃음도 있었겠고, 근데 그 뒤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예수의 견해는 니체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어쨌든 침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었다. 니체는 침묵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자유정신이 이거를 견디지 못해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9절 끝났고 10절. 10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10절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도덕의 계보학의 정수가 10절에 있어요. 그것은 도덕의 계보학을 정신분석하는 게 10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고 도표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따라와야 니체가 말하려고 하는 도덕의 계보학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어요. 그게 10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도덕의 계보학에는 두 개의 도덕이 존재하죠. 첫째는 뭐가 있죠? 귀족 도덕이 있죠. 폴레멘 모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클라벤 모랄은 또 뭐야? 노예 도덕이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한 정신분석이 비로소 10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니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건 데리다만이 봤어요.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중에서. 이 점에서 데리다는 니체에 대한 끈덕진 읽기와 사유를 엄청 깊이 했습니다. 하이데거가 놓쳤던 부분들이에요. 데리다가 본 거는. 이해가 돼요? 그 부분. 그래서 니체를 마지막 형이상학자라 그러고, 지는 최고의 형이상학자라 그랬는데,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보니까, 특히 푸코, 들레즈, 누구야? 리케르도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었어요. 리케르도. 그런데 들레즈, 푸코, 데리다는 나중에 보니까 니체가 더 옳거든. 그래서 그걸 글로 가서 오히려 역으로 까는 거야, 여러분. 들레즈는 하이데거를 잘 언급도 잘 안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 그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정신분석을 하는지 10절
노예의 반란은 도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시작되는데, 레센느멍, 불어죠. 레센느멍은 원한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원한 자체가 창조적이 되어서 가치를 낳는 것으로부터 도덕에서의 뭐죠? 노예 반란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반란이 시작되었던 것은 바로 원한이라고 하는 이 개념. 벌써 정신분석 냄새 나죠, 여러분. 복수, 원한, 앙금, 이런 거. 앙금이 남아있다 그러잖아. 이런 것들이 창조적이 되어서 가치를 만들어내.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도 은근슬쩍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와 그 다음에 나중에 민중 쪽으로 나가는 그러한 프랑스 혁명, 사회주의 다 들어가죠. 뭐 민주주의도 그랬고, 문화가 이제는 점점 더 귀족 중심에서 민중 중심으로 갔다라는 거야. 요런 것들을 일단 기억하시고 따라오십시오. 레센느멍,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배만 당하잖아, 인류 역사에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 그 뒤로 점점 붕괴되어서 아수르한테 먹히고,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한테 먹혀서 그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식민지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 뒤에 페르시아가 또 로마한테 먹히고, 그리스하고 같이. 그러면서 그레코 로만 시대로 넘어가잖아, 여러분. 그런 시대에서 이 유대인들이 정복자였어, 피정복자였어? 피정복자는 정복자에 대한 레센느멍을 갖기 마련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 귀족들, 정복자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의 어떤 그러한 가치들을 유대인들은 전복시켜서 바꾸는 능력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원한 감정을 갖게 되었고, 이 원한을 가지고 정신적 복수를 하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게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 복수밖에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물리적 복수를 할 수 있으면 왜 피정복민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정복자들에 대항하여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되니까 식민 생활을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디아스포라 돼서 유럽 전역으로, 특히 러시아 지역에도 많이 살았잖아요. 그게 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의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16세기 이후로는 또 15, 16, 14 이때부터는 또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다음에 또 갈릴레오 이전에 이미 계란 이야기 했던 그 미국에 대한 그 북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그 이후로 또한 온 세계로 퍼져나간 게 유대인이었다고, 여러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언제나 물리적인 힘으로 안 되니까 정신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심리학적인 기제가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 감정을 갖고 그 지배민족의 문화를 자기들의 문화로 바꾸어서 보복을 하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고, 이게 바로 유대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기독교도 이러한 가치들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갑자기 예도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미 대륙을 발견한 그 생각이 안 나네, 지금 갑자기. 그쪽 이후로. 그리고 남아메리카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의해서 먹히잖아요. 그 이후로 유대인도 동일하게 글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온 세계로 다 유럽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됐다라는, 이해가 되죠? 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집어넣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 돼요. 자, 이러한 존재들의 어떤 레센느멍, 원한인데, 원한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행위에 거절된, 행위로는 거절되었지만은 오직 상상적 보복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해가 없이 유지시킬 수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어. 이런 존재들의 원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행동은 할 수 없고 임하기 내로, 이게 뭐야? 상상적 보복, 이게 뭐야? 정신적으로만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그러니까 행위로 정복자들을 어떤 행동에 의해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복수를 하는, 유대인들은 이런 쪽으로 탁월하죠. 여러분, 오늘날 월가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 계속하면은 강자가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래서 언제나 이 레센느망은 반동을 갖게 됐어. 아이겐틀리시오 레악지온. 그러니까 귀족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동의 행위로서만 이들은 자기들의 가치를 설정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노예도덕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정신분석학적인 거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행위가 언제나 귀족과 같이 자기 주체로부터 가치를 창조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떤 귀족 계급이 지배자들과 정복자들이 어떤 걸 행동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 행동으로서만 자기의 가치를 가치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노예도덕인 거야. 이해가 돼요, 이제? 근데 저는 뭐 니체의 이런 견해에는 이 정신분석적인 거는 탁월하지만 이런 견해에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도의 어떤 그런 사상과도 예도가 갖고 있는 어떤 가난한 자나 억압받는 자, 그 다음에 이 사회로부터 추방된 그러한 미셸 푸코적인, 그 다음에 칼 막스적인 지성인이 가질 수 있는 양심, 그런 것들을 갖고 볼 때 약한 자들을 옹호하는 게 꼭 노예도덕하고 연결돼 있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귀족도덕인 셈이죠. 니체한테서는. 복잡합니다, 여러분. 따라와 보셔요. 엄청 재밌는 게 있어. 자, 그러니까 이들은 상상적 보복만을 할 수 있는 반동적으로만 가치를 창조해내. 이해가 됐죠? 거기까지. 자, 모든 고귀한 도덕은 의기양양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기양양, 승리에 찬 트리움피렌더 야자겐, 승리에 찬 긍정의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함으로써 고귀한 도덕은 거기로부터 자라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을 말해. 그것도 승리에 찬 긍정을 말해. 그러니까 되게 액티브해. 되게 활동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아. 능동적이야. 이게 바로 귀족 도덕의 특징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반면에 노예 도덕은 애초부터 외부적인 것, 자기 바깥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안덜스, 다른 것, 타자적인 것, 그 다음에 니트 젤포스트, 자기가 아닌 것,
이런 것에 대하여 노를 말해. 이들은 나인을 말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자기 외부에 적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자들이야. 야, 설명이 너무 좋죠. 요런 것들을 잘 읽어야 돼요. 요게 바로 노예 도덕의 특징입니다. 그게 외부에, 자기 외부에 적이 있어야 돼. 이해가 됐죠. 그리고, This nine ist ihr schöpferischer Tat. 이 부정이 바로 이 노예 도덕의 창조적 행동이에요. 노예 도덕의 창조적 행동은, 그게 유대인들의 창조적 행동은 자기들이 디아스포라된 그 주인의 문화, 지배자들, 정복자들의 그 문화가, 그죠? 문화에 대항하여 노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바깥에 있는 타자와 다른 것에 대하여 나인을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나인 자견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가치를 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나인이 바로 이 유대인들과 노예 도덕을 가진 자들에게는 뭐예요? 창조적인 거래요. 이걸 읽어야 된다고. 그런데 니체는 결코 귀족 도덕이 좋게 막 칭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데리다가 대단한 게 이런 거예요. 니체는 양쪽에서 귀족 도덕 쪽으로 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인정한다고. 그러나 니체의 이러한 문체에서 그대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래서 귀족 도덕을 옹호한다 그래서 귀족 도덕을 다 찬양하고 순진하게 귀족 도덕으로 가서 노예 도덕은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양쪽 다 까버려요. 여러분,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야, 니체는. 그래서 니체는 전공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니체는. 그냥 막, 니체는 이쪽으로 가 있네. 그래서 이 새끼는 귀족이었네. 이래나가면 니체의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역시 이 포스트 모던 연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니체에 대한 그런 연구가 없었으면 오해에 오해를 더해서 목사가 책 하나 안 읽고 니체를 신은 죽었다고 말한 새끼, 이래 욕하는 거나 일반인들의 니체 이해가 동일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벌써.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가치를 정립하는 시선의 이러한 전도가 뭔지 알죠? 뒤집는 거. 이 전도는 바로 원한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 얘도가 설명을 잘해가 다 이해가 됐잖아. 이게 바로 원한 때문에 생긴 가치 전도인 거야. 그런데 이러한 필연적인 방향은 자기 자신에게로 방향을 트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외부로 방향을 트는 거야. 독일어로 리퉁 나하 아우센이에요. 바깥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 적을 설정하고, 나는 약하고 저 새끼는 강하고, 그래서 신은 약한 자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노예 도덕의 가치를 창조한 게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약한 자에 대한, 그죠? 이러한 노예 도덕의 가치가 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예도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니체가 노예 도덕을 비아냥거리는 것 같지만 역사 속에서 예수를 옹호할 때처럼 이해가 돼요. 이거를 변질시켜서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낸 교회 제도의 역사는 거부하지만 이러한 인류 역사에서 강자들에 대하여 약자들의 어떤 이러한 가치 전도가 역사 속에서 특정 영역에서 또 다른 역할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마르크스라든지,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니체가 거기에다 집어넣어요, 예수를. 엄청나게 많은. 민주주의도 그런 거지, 뭐, 민주주의도. 귀족에서 부르주아로 옮겨가면서, 이런 역사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도 TV를 볼 정도면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자,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의 전도는 원한 때문에 생긴 거였다고. 자, 계속 나갈게요. 그래서 노예 도덕은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우선 반대 세계나 외부 세계를 필요로 해. 아까 설명을 잘해가 다 이해하죠. 바깥의 외부 세계와 자기들 바깥의 외부 세계와 그 반대 세력, 반대 세계를 필요로 해. 정복자들의 나라, 국가, 민족, 문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생리학적으로 말해서 외부적인 자극, 행동하기 위하여 외부적 자극을 필요로 해. 그게 니체의 탁월함은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이건 들레즈의 진단과도 같아요. 니체와 철학이라는 그 책에서도 나오듯이 여러분은 니체한테서 탁월한 거는 이 문화를 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리학이 나와요, 여러분. 요런 거. 이런 게 학문적인 거예요. 요런 걸 잡아내야 돼. 피지올로기슈한 게 매우 중요해. 생리학은 몸과 관련돼 있잖아. 문화를 몸으로 봐요. 몸이 문화야. 이해가 됐죠? 정신이 아니야. 이 정신을 결정하는 문화의 어떤 그러한 몸이 이 문화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갔다라고 하는. 여러분 프로이트 냄새 나죠? 요런 게 학문적인 거예요. 요런 게 본능, 문화의 본능, 문화의 충동 이런 거. 요런 거,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행동하기 위하여 외부의 자극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예 도덕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반동적 행위야. 독일어로 읽어드릴게. 자, 이건 매우 중요해. 이어러 악지온 이스트 폰 그룬트 아우스 레악지온이야. 이들의 이어러 악지온은 근본적으로 레악지온이야. 이것도 설명을 미리 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 이 노예 도덕에 있는 자들의 행동은 언제나 타자들의 행동에 대한 방작용으로 행동한다고. 반동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 고귀한 가치평가 방식에서는 그 반대가 바로 진리고 사실이다. 사례다. 그러니까 그 정반대의 사례가 진리라는 거예요. 맞겠죠? 그래서 이제 노예 도덕을 설명을 끝내고 귀족 도덕의 가치평가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귀한 가치평가 방식, 귀족 도덕에 의역하면 귀족 도덕의 가치평가 방식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벡스트, 성장하며 그것은 또한 자신의 대립물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감사하고 더 환호하는 긍정을 말하기 위하여 대립물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표로 하는 노예 도덕은 타자를 부인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생산하는데, 이에 반하여 귀족들은 어떻게, 귀족 문화의 귀족 도덕은 어떻게 가치평가를 내리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을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환호, 독일어로 프로로켄트라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환호를 하는
그러한 긍정을 말하기 위하여 이 노예 도덕은 대립물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양쪽 다의 도덕에 잔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읽어야 돼. 양쪽 다. 그러니까 귀족 도덕 쪽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귀족 도덕 이 새끼들도 얼마나 잔인한 새끼들이었는지. 그래서 게르만족부터 시작해가 그 고대의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이 정복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징기스칸이라든지 역사 속에서 얼마나 잔인한 정복자의 민족이 자기의 가치를 창조하면서 타자들을 살해했는지, 이거를 끊임없이 함께 밝히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니체 읽기를 어느 한편으로 갖고 가서 귀족도덕 편에 서서 천만의 말씀요. 1차 자료를 안 읽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됐어? 요 장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끝냅니다. 자, 이 귀족도덕의 부정적인 개념인 이들의 부정적인 개념인 니드리히, 저급한, 개마인, 천박한, 슐레히트, 나쁜, 이런 개념은 오직 그것에 긍정적이고 철저하게 삶과 열정에 두루 삼투되어 있는, 삼투가 뭔지 알죠? 두루히트랭큰, 어떤 물이 나무나 이런 데 침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과 열정, 레벤 운트 라이덴샤프트가 어떤 특정한 것에 삼투되어서 스며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한 삶과 열정으로 삼투된 근본 개념, 철저하게 이들의 긍정적인 근본 개념과 연관하여 이러한 저급한, 비열한, 비천한, 나쁜이라는 이 개념은 이런 긍정적인 근본 개념과 연관해서 뒤따라 태어난, 이게 중요한 거야. 나하 개보레네 뒤따라 태어난 그런 단순한 대조적 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노예들, 비천한 자들, 그 다음에 자기들보다 천박한 자들을 언급할 때는 언제나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를 긍정하기 위하여 이들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트라스트 빌트야. 대조적 상으로서만 이들을 언급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가 자기 긍정이에요. 귀족도덕은. 이해가 되죠? 그 개념이 뭔지 봅시다. 우리 고귀한 자들, 비얼 폴레멘, 비얼 구텐, 우리 좋은 자들, 그 다음에 비얼 쉐넨, 우리 아름다운 자들, 비얼 글리클리션, 우리 행복한 자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냥 자기들보다 천박한 자들을 단순히 뒤따라 태어난 단순한 대조적 상으로서만 사용하는데, 이에 비해서 노예들은 자기들을 정복한 귀족들에 대항하여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수동적인 원한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외부의 적으로서 삼기 위하여. 그래서 이들을 부정하고 자기들을, 그런 외부의 적들을 까고, 그죠? 언제나 수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먼저 언급하고 자기들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역전된 정신분석학적 방식으로 귀족도덕과 노예도덕이 성립했다라는 거. 재밌죠?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뒤에 그리스어의 모든 단어 안에
귀족 도덕이 갖고 있는 특징 형용사들을 다 잡아내, 여러분. 아, 이게 정말 탁월한 거야, 학문적으로. 그냥 자기 추측이 아니에요. 어원학적인 영양사 안에서 이걸 추적해서 역으로 그리스어뿐만 아니라 각각의 또 언어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다 이야기해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재밌었죠?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11번째 강좌였고요. 서문 빼고 7번째 강좌였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언제나 건강 유의하십시오. 추스!